안녕하세요. 채널을 보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본 사연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보는 30대 여성입니다. 채널에서 종종 나오는 사연 중 한 가지는 반영구 배우자를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목맨 마마보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특히나 분노하고 공감하는데 그 이유는 뼈저릴 만큼 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경험이 상처를 남기기도 했고 다시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인지 아마도 제가 보내는 사연이 채널에서 나온 마마보이들 중 가장 최악은 아닐까 싶어서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마보이는 아니고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제가 첫 만남을 가졌을 때 20대 중반이신 신입사원이었고 남편은 저의 직속 사수였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명한 중견기업에서 저의 발목을 잡아주기 위해 남편만이 제 곁을 지키며 뒤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은 남들보다 경험이 적은 신입으로서 범하는 실수를 뒤에서 가차없이 꾸짖으면서 즉각 수정해 주었지만 앞에서는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남편의 사수 역할 덕분에 처음에는 무지한 신입으로서부터 경험을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높은 선배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사했기 때문에 우리 나이 차이는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더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아마도 연륜이 다른 동료들보다 나이가 조금 있어서 괜히 주눅 들어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큰 힘이 된 건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그때는 무서워하는데 또한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된 남편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이 감정이 단순히 후배로서 느끼는 존경심에서 오는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이성적인 감정인지 제 자신조차도 헷갈릴 때 입사한 후 반년 정도 뒤 있던 회식에서 제 마음보다 남편의 마음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회식이 있으면 언제나 남편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회식이 일의 연장인 것처럼 술에 취한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 또한 선배로서의 자리다라고 얘기하며 하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보통은 차를 몰고 와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사를 불러서 나를 데려다 줬었는데 그날 회식 자리에서 맥주를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오늘은 술을 조금 마시고 안 취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회식이 끝나고 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남편이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혜정씨도 맨정신이고 나도 맨정신일 때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그저 든든하고 때로는 지겁한 선배였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지고 싶어요. 혜정씨는 어떠세요? 그렇게 해도 될까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충청도 고향을 떠나 혼자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초년생이었죠. 남편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기에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된 건지 궁금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일적으로도 프로페셔널하고 직장에서의 평판도 좋았고 제 곁에 있을 때는 저에게 집중하고 다정했어요. 아마 그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느껴졌던 사람이기에 나중에 충격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는 저에게 딱 맞는 사람처럼 좋은 남편과 2년 정도 함께 생활하며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연애하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작은 사업을 하시는 시아버지와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이미 2아이의 엄마가 된 20대 초반의 시누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연애 중이던 때라 조카가 2명이라고 하셔서 시누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만난 지 달도 안 된 남자와 혼인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 후로 3달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사실을 집에 임신하셨다고 말했을 때 엄마와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남자아이를 지금 바로 데려오라고 하셨고 엄마는 백민주 씨를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우시고 계셨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대학을 다니는 중이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엄마라니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지 하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결혼해서 둘째를 낳고 찌고 볶고하면서 살아서 다행이지 라며 우리 엄마가 진정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많이 앓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백민주는 어려울 때부터 우리 집의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엄마는 그를 속 문드러지는 짓만 한다고 불평하셨죠. 혹시 성급한 판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남자가 우리 엄마를 정말로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마 높은 확률로 불쌍하다고 말한 본인의 어머니에게 보상과 효도를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꽤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시댁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과 시댁에서의 모금과 남편과 제가 모은 결혼 자금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좀 더 모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좀 아쉬워했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차고 넘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빨간 딱지가 붙은 집에서 쫓겨나 창고에서 일가족이라면 국물에 밥 불린 거 먹으면서 살아온 제게 이 정도는 여유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는 부모님께서 기꺼이 큰딸 결혼한다고 결혼자금에 도움을 주셨지만 그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저희 가족이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동생이 유치원에 다닐 때 저희 집의 가게는 크게 기울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집에는 소위 빨간 딱지가 붙어서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의 한순간에 저희 가족의 물건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질 뻔했는데 어머니께서 아는 분의 도움으로 사글세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말이 집이지 화장실에 붙어있는 창고나 다름없었어요. 도배도 안 된 시멘트 벽의 바닥도 어디서 물이 샌 건지 울퉁불퉁 울어서 굳길 반복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그 어린 나이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절망할 수 있고 세상이 내게 어디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얼마나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저희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에 저도 동생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이 실패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가족들까지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붙잡은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바닥을 치고 벽을 기어 올라가는 심정으로 고군분투하시던 어머니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와 동생을 재우신 후에도 계속 술을 찾는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으며 호소하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죠. 여기서 우리가 손 놓으면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보,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신의 삶, 당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혜정이와 우리 정훈이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길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 어린이들입니다. 망하면 망은 대로 못 먹으면 못 먹고 못 배운 대로 살게 둘 거예요. 이렇게 해 하나 안 드는 창고에서 살면서 자라지도 못하게 할 거냐고. 우리에게 지금 슬퍼하고 좌절하는 시간도 사치야. 혜정 아빠가 다시 시작해야 해. 다시 시작하면 같이 다시 시작해. 어머니의 도움과 응원으로 아버지께서는 다시 삶의 의지를 찾으시고 곧 도배 일을 배우셔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을 배우면서 시작하신 아버지는 하나 있는 몸을 마지막 재산이자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아낌없이 굴리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저희는 3년 만에 그 창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5년 만에 작게 본인의 도배 사무실을 차리셨으며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숨깊게 들이마시기 힘든 그 창고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제게 양가의 축복과 도움을 받으며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꿈에 그리던 삶의 목표를 달성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에 그리던 삶도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건 제가 1년 후 임신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씁쓸하게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복지가 좋지 않아 제가 이전보다 빠르게 퇴사하고 태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후 약 4개월 뒤에요. 신우이 쪽에서도 새로운 소식을 알려오는데, 여보. 민주가 임신했다고 해, 들었어? 아니,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 근데 이번이 셋째야. 이번에 셋째 나오면 또 얼마나 엄마를 고생시킬지 안 봐도 뻔할 텐데. 얘 첫째랑 둘째 나왔을 때도 애들 3살 때까지 엄마한테 맡겨서 우리 엄마 50견의 디스크에 이번에는 내가 단단히 말해둬야지. 엄마한테 맡길 생각하지 말라고. 말 나와서 말인데 당신도 혹시 우리 희망이 태어나고 나면 엄마한테 맡기려는 생각이 있어? 아니지 뭐. 손주를 봐주는 건데 못할 일은 아니긴 한데 우리 엄마가 진짜 몸이 안 좋단 말이야. 식당 일도 있고. 혹시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 엄마 대신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도와달라고 할까요? 정말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애초에 어머니에게 부탁할 생각도 없었고 우리 엄마는 일을 안 하시니 우리 엄마를 부를 일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육아에 충실하게 참여한다면 양쪽 모녀가 고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신우이나 자신이 첫째, 둘째 조카들이 태어나면서 시어머니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반응으로 보아 초반에는 시어머니께서 아예 조카들을 대신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알고만 있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에 신우이보다 3달 먼저 출산을 했어요. 신우이는 제 딸이 100일 정도 됐을 때 3번째를 낳았죠. 저는 어머니께서 딱 1달 동안 와서 도와주셨고 그 이후론 계속해서 저 혼자 아이를 돌보았어요. 남편에게 출산 휴가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대기업이 아닌 회사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죠. 그래도 남편은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에는 육아에 전념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는 시간이나 식사하는 시간, 화장실을 가는 시간조차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실제로 힘든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 솔직히 그 정도는 못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으로 걱정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신우이는 출산 후 어느 순간부터 자주 연락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낳은 산모들끼리 공감할 만한 대화를 하고 어려워서 또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그 내용이 계속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언니,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3번째 나왔는지 내가 미쳤지? 남편이. 변한 것 같아서 애 낳으면 예전처럼 좀 돌아가겠지. 나한테 관심 줄까 해서 나왔는데 하루 종일 애들 틈에서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살기 싫어져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신우이는 모르는 제가 봐도 딱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조금 쉬고 싶지만 이미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못한다고 어쩌냐고 죽을 것 같다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다고 하는 신우이를 보며 이러다가 사단이 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든 병원에 가든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신우이가 도움을 청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날, 제 신우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조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딱 2시간 또는 3시간만 봐주세요. 언니, 정말 내 배 아파서 내 새끼를 싫어하게 될까 봐 무서워요.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표시하고 100일이 지난 제 딸과 100일이 지나지 않은 막 태어난 조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만 부탁했던 것이 다음 날에는 4시간, 그 다음 날에는 6시간, 그 다다음 날에는 반나절로 늘어났어요. 심지어 신우이보다 초보 엄마인데 둘 다 합쳐서 나이가 1년이 안 된 아기를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신우이가 요새 넘어와서 조과를 맡겼다고 했더니 힘들다고 하니까 남편이 첫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당신이 지금 못 봐준다고 하면 백민주계에 다시 엄마 찾아가서 봐달라고 할 테니까 내가 일단 민주한테 잘 말해보겠지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 줄 알아?
당신은 어머니, 힘든 것만 걱정하고 출산한 지 1년도 안 된 와이프 몸이 갈려나가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엄밀히 말하면 당신 동생이에요. 당신 동생이 우울증을 핑계로 넘는 선이라고 해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신우이는 다시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서우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준우는 친정에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 아가씨는 이 와중에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쉴 필요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애만 돌보다가 이렇게라도 숨 쉴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 진짜 지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것도 문제 있어요. 아가씨가 스스로 선택한 아이들을 낳고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맡기는 것은 그러니 저 설마. 맨입으로 계속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요. 눈을 흘기며 얄궂게 웃는 모습을 보였던 신우이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본인에게 맡기고 잠적하는 신우가 고작 5만 원 부탁 좀 할게요 하며 떠났습니다. 신우의 뒷모습을 보며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들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현실을 깨닫고 남편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야 했죠. 며칠 후 신우이는 조카를 데리고 아침부터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린 조카가 유모차에 타고 있는데 신우이는 없었습니다. 딸랑 부탁할게요 라는 문자만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을 먹었던 저는 이걸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문 앞에 있는 유모차를 사진으로 찍고 받은 문자 내역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남편, 즉 제게는 서방이 되는 사람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현관문 앞에 방치된 유모차 안에 조카를 찍은 사진과 신우이가 제게 힘들다, 도망치고 싶다고 했던 문자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한다고 남긴 문자 내용을 몽땅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떡해요? 아가씨가 세정이 두고 어딜? 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집에 자주 맡기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아가씨가 안 좋은 생각한 건 아니겠죠? 난리가 났어요. 원래 아가씨는 제게 조카를 맡기고 나서는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역시나 그날도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본인 남편이나 본인 시댁에서 오는 연락도 받지 못했죠. 제가 보낸 문자 한 통으로 신우이는 갓난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낸 문자 내용들이 너무 날카로웠고 그대로인 게 많았거든요. 거의 반나절 만에 연락이 단 신우이는 알고 보니 본인은 친구들과 함께 강릉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었고 그때 강릉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본 신우의 남편이 보고 한술 더 떠서 신우이가 강원도로 도망간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우이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돌아와서 이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후 신우이의 남편의 친정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왜 자신의 가족이 오해를 하게 했느냐고 따진다더라고요. 아니,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를 내가 세정이 맡아서 하루 이틀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도 시간이 되면 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사태를 심각하게 만드는 건가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이러면 어린 자녀를 두고 맡기고 있어야 하는데요. 나가라고 하는데 언니는 내가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게 아가씨가 원하던 건가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애들을 두고 나가서 혼자 사는 거, 그러고 싶다고 나한테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나서 계속 남의 손에 애를 맡기고 나가서 연락이 두절돼요. 아가씨 내 탓하지 말아요. 애초에 이렇게 키운 건 내가 아니고 아가씨니까. 그 후로 신우이는 제게 조카를 맡기지 않고 거의 본인 남편과 시댁의 감시를 받으며 육아를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본인 탓은 없고 남 탓만 하는 신우이요. 그러나 이것은 타고난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정입니다.
낭떠러지에 몰렸을 때 남의 탓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시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첫째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둘째가 태어나 3살이 되었을 때 코로나의 여파로 시어머니의 식당은 본전이 없어지고 매달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인건비마저 남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식당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그것조차 없을 경우에는 삶의 낙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렇게 매일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식당의 정씨 알지? 그 사람 이번 달만 쓰고 그만 쓰기로 했다. 네, 그 이모님 되게 오래 일하지 않으셨어요. 정이 들긴 했는데 당장 남는 게 없어서 월급 챙겨주기도 힘든데 어떻겠으니. 그래서 말인데 너 이제 재원이 어린이집 보낼 수 있지 않니? 거기 보내고 내 식당에 와서 일 좀 해라. 내가 월급 250 딱 맞춰서 챙겨줄게. 제게 일자리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회사 그만두고 애들이 그래도 좀 큰 후에 다시 복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시하신 조건이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시어머니 말에는 큰 모순이 있었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챙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제가 일할 수 있다며 하고 싶은데 인건비 때문에 사람도 자르셨으면서 그렇게 월급을 주실 수 있으시냐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걱정 마라. 남한테 주느니 그냥 우리 가족한테 주는 게 나을 거야. 너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일을 도와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시어머니가 일하는 방식을 알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한 2주 정도 일해보니 시어머니 식당에 손님이 없는 것은 단순히 시국 문제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습관 중 하나는 식당 문을 열고 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한 가게 주인들이 오죠. 그럼 일단 술판부터 열기 시작하셨어요. 이전에 남편이 식당을 정리하면 좋지 않냐고 했을 때 그럼 본인의 삶에 낙이 사라진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보니까 친구들하고 편하게 술판을 벌리는 장소가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식당에서 즐겁게 놀기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술판이 손님들을 쫓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은 엄마들이 잘 알고 있는데 한국도 고려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디로 갈지 고민이네요. 관객들의 호응이 없으면 노래를 부르더라도 박수를 받지 못해요. 시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2배 이상 높아지며 서로 노래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메뉴를 보지도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식사 중에도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나오는 소음이 거의 고음이나 가까운 소리들로 인해 끝내지도 못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끄럽고 밥을 먹기 힘들어 나갈래야 나가야겠어. 밥맛도 술맛도 다 끊겨버렸어. 어이구, 저런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야. 가라, 가, 고기도 술도 안 팔면 그만이야. 믿겠어? 시끄러운 고성방과의 참다 중에 손님이 구워 먹던 고기까지 다 남기고 나가는 말을 들은 식당 주인이요. 내뱉은 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거의 장사 안 할 것 같다는 뜻이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오셔서 직접 계산을 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본인이 지불한다고 하시면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그냥 먹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지나치게 허세를 부리셨고 다음 날에는 그지없는 식당 영수증과 텅텅 빈 식당 냉장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제게 우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머님 친구들이 술값만 내고 가셔도 사실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당황했어요.
그러던 중에 전혀 다른 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체 손님이 왔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몇 달 만에 온 단체 손님이었다고 해요. 6명 정도가 와서 고기와 술을 많이 먹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술을 시켜서 제가 신분증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괜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빈정상해서 주문을 잘 안 한다고. 그 테이블을 보면서도 20살은 넘어 보이는데 괜한 짓 하지 말고 서비스를 제대로 해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 테이블은 아예 시어머니가 대신하셨습니다. 맞춰가며 전담하고 있어서 저도 낄 수 없어서 일단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서빙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 테이블에는 거의 30만 원 가까운 음식이 나갔고 식당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학생들 식사는 잘했어요. 계속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곧 마감이라서. 아, 정말요? 아직 술이 고플 텐데 그럼 어쩔 수 없겠죠, 아줌마. 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아유, 별말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네. 후딱 계산서 뽑아다 줄게요. 계산서 약 너 돈 있냐? 나 오늘 지갑도 안 가져왔다. 갖고 왔는데 아줌마, 얘가 오늘 한턱 내는 날인데 지갑을 안 갖고 왔다는데요. 우리 식당이 계좌 이체도. 계좌 이체도 뭐든 우리 돈 없어요. 저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순간 아차 싶은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화 내용의 심각성을 알아챈 저는 바로 그 테이블 손님들과 함께 있던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없다니? 돈 없이 이렇게 많이 시켜서 먹은 거야 지금? 혜정아, 당장 경찰 불러라. 애가 이것들을 무전취식으로 그냥. 아휴, 아줌마. 경찰을 부르면 아줌마가 곤란할 텐데. 우리는 18살이에요. 18살 미성년자지만 소주와 맥주를 팔아놓고 경찰을 부른다고 해요. 이는 자멸질과도 같지 않을까요? 이들은 작정하고 온 양아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을 검사했더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참지 못하시고 폭발해버리셨습니다. 이 천벌 받을 것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는 어미 아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내 자식들이 힘들게 일하는 자영업자들 등이나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길래?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해는 하지만 그대로 따귀를 때리는 것은 폭력을 부추길 뿐이라고 화들짝 놓았다. 시어머니를 말리고 있을 때 한 명의 녀석이 경찰을 불러 상황이 악화되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 녀석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하는 실험을 위해 식당에서 술을 시키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말에 사장이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고소할 것까지 했다. 당장 체포하라고 난리를 부렸지만 억울했음에도 제대로 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학생에게 손찌검을 한 것은 맞았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식당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학생은 부모의 개입으로 합의금까지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경솔하고 조심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며 속은 사람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식당 운영에 소홀하고 사려 깊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못했다는 것과 별개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게 맞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에 대한 화살이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바로 제가 시어머니도 그렇고 심지어 남편까지 왜 처음에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또 시어머니가 학생을 때렸을 때 왜 제대로 말리지 않았는지 제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시어머니였죠. 너는 왜 끝까지 나한테 신분증 검사 꼭 하라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지 않아서 이 사단을 내 나이 늙어서 잘 모른다지만
너는 요새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어머님 상황이 안 좋고 이번 일로 속상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싶은 마음 잘 알겠는데요. 분명히 어머님께 신분증을 검사해야 한다고 했고 그것을 괜히 하지 말라고 거절한 것은 어머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주인인 식당을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으니 이런 일을 제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억울한 제가 할 말은 하자. 어머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제게 숨을 거칠게 쉬며 노려봤습니다. 게다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영업을 정지하고 시어머니는 합의금 문제와 시아버지의 사업 문제로 빚더미에 앉게 되어서 제 월급도 못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머리가 아프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나는 남편까지 헛소리를 시작하게 했다. 우리 엄마의 성격 진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녀를 말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올려손을 내밀어서 그 학생을 때리고 그 후로 엄마를 붙잡고 그 학생한테서 놓았었는데 나를 탓하고 싶어 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가장 문제는 신분증 검사까지 할 수 없다는 걸 맞고 학생을 때린 어머님이지만 왜 날 탓하지 못해서 안달이 날까? 남편은 또한 바로 넙죽에 써서 사과했지만 이미 꼬였던 상황에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결혼한 이후에도 행복해야 했지만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결혼으로 인해 만날 수 있었는데 왜 살면서도 살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까요? 삶이 어려워지는 점점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마치 말없이 다가오는 회의와 같이 불행이 손을 내밀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동료가 그 회사에서 자리가 생겨 일정이 정해진 프로젝트에 참여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조건도 이전 회사보다 우수하고 현재 회사에서 승진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이유로 남편은 그 동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안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직한 곳에 면접조차 보기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안받은 동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제안된 프로젝트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남편은 패닉에 빠져 회사를 퇴직했던 곳에 다시 복직을 희망했지만 이미 남편이 다른 회사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소문이 났는지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셈이 되었습니다. 잠시 사이에 백수가 된 남편은 경솔하고 섣부른 행동을 했지만 남편을 탓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다시 구직 활동을 할 것을 권장했어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저는 결국 우리 부모님들께까지 생활비를 벌어들어야 했어요. 상황은 이보다 악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착각이었어요. 제가 그냥 대상포진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때쯤에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고 가슴 쪽에 피부병과 같은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긴 부위에 통증도 있었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직 검사를 권유하셨어요. 염증이 아닌 것 같다고요. 제 가슴 쪽에서 멍울이 만져진답니다. 여기서 더 설명을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때는 정말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과 결과를 설명받는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단순하게 결과는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유방암 초기면 암도 아니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렇다고 진단을 받은 마음의 무게와 치료를 받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수술 전에 저는 9개의 추가 검사를 받은 뒤 다행히 한 달 정도 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다행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좋은 암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과 남편이 제 취업을 수술 전에 해서 취업 관련 애매한 경력이 나은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시 나가게 되어 혼자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받고 수술 전날도 혼자 입원을 해야 했지만 예상보다 잘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3일째 퇴원하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처음부터 바로 보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금 청구부터 했다. 보험. 진단금은 금액이 많아서 직접 우편으로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니 서류 심사 후에 진단금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어요. 제 가슴에서 제거된 종양에 대한 보험 청구 심사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여부를 위해 온코 검사를 해야 했는데 검사 비용이 거의 500만 원 정도였어요. 제 나이가 완전히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중에 항암 검사도 해야 하기에 일단 원코 검사 후에 30회의 항암 치료 계산을 통해 받은 진단비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항암 치료비 보험금 청구 등을 혼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진단비 3천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로 인해 제 지급받은 계좌를 잘못 제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명의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봐도 해당 금액은 없었습니다. 대신 며칠 전 제 통장에 있던 약 3천만 원 가량의 돈이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은 해괴하고 충격적이었으며 제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취해 있던 상태에서 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범인은 제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단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통장 비밀번호까지 모두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수술을 받아 아무자리에 미친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 착각인가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남편 얼굴에 통장 내역이 휴대전화에 뜨도록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있던 내 보험금은 어떻게 된 거야? 아, 봤어? 안 그러면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알겠지?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번 달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당장 명령을 내려서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엄마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막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돈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내의 치료비로 사용한 돈에 손대기 힘들어요. 미래에 남은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약값이나 검사 비용, 그리고 나중에 항암 치료까지 어디에서 돈을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될 것 같지만 카드 할부나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것 같네요. 아직까지 제가 젊은데 검사와 치료 등을 최소한으로 받아야 한대요. 어차피 젊으니까 조금만 치료를 더 받아도 괜찮다고 해줘요. 이런 살인마 같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최소한 젊다고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겠어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요즘 제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서요. 우유 두유부단하게 노선을 정리하지 못한 때부터 이미 알아봤어야 했는데 근데 설마 내가 암으로 걸려서 받은 그 돈을 손대는 정도로 등신인 줄을 몰랐다. 너, 이거 절도야. 내 목숨값이 될 수도 있는 돈을 내 부모를 살리겠다고 쓴 거라고. 나는 끝내 터져나오는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인간에게 던졌어요. 어떻게 내 몸이 아픈 순간에도 나보다 지 식구를 챙기는 인간을 믿고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나는 다음날 병원 예약 시간도 바꾸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상담하는 변호사도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도 함께 분노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이 역시 배우자의 책임 사유가 된다고 하며 제게 용기를 주셨지요. 그날 바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소장을 접수한 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가 부모님을 살릴 것이라고 내게서 훔쳐간 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되찾아야 한다. 고 말했어요. 진정 어이가 없던 것은 이 놈이 진짜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오히려 억울해 한다는데, 누가 보면 제가 이 인간에게 돈을 가져가고 이혼하자고 한 줄 알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돌릴 수 없었고, 저는 남편이 지금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부모님 계신 충청도로 가 버릴 거라 말했습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회사 다니면서 애 둘 알아서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일단 나가더라고요. 지 혼자 애를 돌보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뻔히 아니라고요. 그렇게 순순히 나갔겠죠. 하지만 그 다음날 수습하기 더 귀찮은 사람이 절 찾아왔어요. 남편이 전날 집에서 쫓겨나서 시댁으로 갔었나 봐요.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얼굴이 심술로 잔뜩 부인한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가운데 앉더니 냉수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제가 가져다 준 냉수를 한 모금 들이키더군요. 그리고 바닥을 두들기며 제게 이리저리 부르는 것이었더라고요. 와서 잡아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분명히 무슨 말을 할 건지 알고 있는데 일단 앞에 앉았어요. 너 내가 왜 왔다고 생각해? 넌 당장 시댁에 문제가 생겼는데 시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이도저도 못하게 생겼어. 형식인의 돈을 주고 물을 주었다고 뭐 이혼을 해야 된다. 그 돈은 어머님 며느리가 어머니, 아들, 그리고 제 남편의 아내,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비니까 그게 문제야. 앞으로 제가 살기 위해 받아야 하는 치료비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그 돈을 줘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너도 참으로 신이 해야 할 행동이야.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늘이 너에게 벌을 내린 것 아닐까? 그 돈이 왜 그리 필요해? 넌 무슨 악 물고 있는 거야? 나 병 있다고 해서 이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이겨내야 해? 병에 걸려서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 내 아들은 천사야. 너가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 그 돈을 바로 주면 내가 죽는 거니? 그렇다고 죽냐? 이런 암덩어리 같은 말을 누가 하는 거야? 아들을 조건 없이 이혼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거긴 한데 이게 내가 할 말인가? 누가 누구에게 제일 심보가 더러운 건지? 이미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더 이상 시어머니나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다 쏟아야 했어. 그래서 시어머니 옆에 있는 물이 담긴 컵을 손등으로 쳐내며 소리를 질렀어. 내가 안 죽어도 앞으로 당신은 언제 어디서 죽어나갈지 모른다고. 암덩어리 내가 암덩어리면 그쪽 아들은 해패기물이야. 와이프 보험금에 말도 없이 손대는 것이 사람인가? 당신의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고 배로 치라고 하는 아이들의 부모 욕할 것이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돈에 손대며 암에 걸려서 받은 치료비에 손대는 도둑놈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부모와 다르게 뭐가 다르냐 알 것도 없어. 얼굴 붉히거나 말거나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아들이 이혼하면서 당신이 고생해야 할 텐데 벌써 14살인데 병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암덩어리인 내 몸에서부터 제거까지 했는데. 무섭겠어. 뭐가 당신과 당신 아들처럼 나랑 앞으로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싹을 없애버릴 테니까. 얼핏 나랑 사이좋게 지낼 객관적인 모자에서부터 해차고 넘치는 내용의 이 인간이 어떻게 내게 굴렀는지 정말 잊었었어요. 이미 수술 후에도 체중이 꽤 많이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근육량도 상당히 줄어서 비실이 없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인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다는 생각만이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양 어깨를 붙잡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제 집에서 억지로 끌어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저핑 소리를 내기에 상관없이 현관문을 밀어내 밖으로 문을 단단히 잠글 때까지. 웃기게 말이죠. 분명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서 그날 받은 모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유오만하진 마시라고 강요했습니다. 끈질긴 엄마의 압박으로 집을 내보내도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붙잡는지 궁금합니다. 혼자가 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이혼을 당하는 게 더 무서운 건지.
어쩔 수 없네요. 제 결정에 일파만파를 받았다면서 이제 와서 끝내버리라고 하는 말에 남편이 항소를 하건 말건 연락을 무시하던 있는 제게 어떻게든 연락을 취하라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건 어려운 일인거려. 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저와 달리 남편이 유약해 보였던데 이게 호메디라며 코미디 같았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무사히 마무리했죠. 전 남편이 백수가 된 시기와 제가 유방암에 걸린 시기가 겹쳐 남편이 제 보험금을 모르게 시댁빚 갚는 데 사용한 것들이 모두 합쳐져 제가 제 진단금 정도는 아니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단독 양육권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더는 감당해야 할 것이 항암 치료뿐이라 생각했지만 암 진단금을 받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목숨과도 같았던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이 제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처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 지금껏 제게 잘못했던 일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인가 보다 했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혜정아, 너랑 나랑 이대로 끝내기엔 함께 걸어온 길이 너무 길지 않니? 우리 애가 둘이야. 둘, 너 정말 우리 애들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사는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이거면 됐잖아. 다 내 잘못이고 법돈에 손 들어줬고. 이걸로만으로 만족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돌아올래? 순간 인간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는구나 우리. 아직도 개선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접시가 깨져서 접착제로 붙이기까지 했을 만큼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아직도 당신이 나보다 가족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상처입니다. 그 치료비로 써야 할 돈까지 손을 대서 깊게 상처받았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보상하고 싶다면 내 치료비를 가져다 주시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세요. 진심으로 미안하고 아픈 나를 걱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마음을 증명해 주세요. 위자료까지 지불해 가신 돈이 적은 인물이 어떻게 그 돈을 얻었는지 알려주세요.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거의 마음이 반신반의해하는 상태로 실험적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전 남편은 제게 증명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을 취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정아, 돈을 보냈어. 확인하고 봐. 정말 그 돈을 보냈다고. 그 돈이 중요한 게 뭐냐고? 돈을 빌리면 천천히 갚으면 돼. 그럼 우리 언제 다시 만나서 얘기할까? 얘기는 뭐야? 우리가 왜 다시 만나야 하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앞으로 어디에서 살 건지 얘기도 해야 하고 혼인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님 당신과 구하기. 단단하게 뭔가 착각 중인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보내줘도 당신과 다시 만날 의향이나 재결합할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어. 보상하고 싶다면 증명을 내놓으라고 말한 거잖아. 전 남편은 화가 나서 그날부터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날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엔 국가에서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 계속해서 미묘해지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남은 치료와 아이들을 돕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이혼을 극복하고 암을 이겨내면 진짜로 앞으로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강해지네요. 정말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유방암에 걸려서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욕이 넘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완치 판정을 받으면 좋겠네요. 살면서 TV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많이 웃고 울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주든 오히려 굳건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상하게 제 기운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서 보낸 사연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앞으로 남은 치료의 시간을 응원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저와 같은 구독자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